미스스한 이야기. 오늘은 54년 전 시작된 현재까지도 풀리지 않은 범죄가 계속 발생하고 있는 캐나다 눈물의 고속도로 연쇄 미제 살인 사건 이야기입니다. 미국 바로 위에 위치한 캐나다는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영토를 가진 나라입니다. 땅은 한국의 99배나 되지만 인구는 약 3,800만 명밖에 되지 않죠. 캐나다 최서단에 위치한 도시 브리티시 컬럼비아에 가면 724km나 되는 긴 고속도로 16번 고속도로가 있습니다. 이 도로의 또 다른 이름이 바로 하이웨이 오브 티어스, 눈물의 고속도로입니다. 깊은 숲에 둘러싸인 이 고속도로는 54년 동안 50명이 넘는 사람이 실종되거나 살해당했습니다. 진짜 끔찍하고 무서운 것은 아직까지도 범행이 계속되고 있다는 것이죠. 연쇄 살인 사건의 시작은 1969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근방에 거주하던 26세 여성 글로리아 무디는 친언니가 아프다는 소식을 듣고 친언니 집으로 가려고 했죠. 땅이 좁고 교통이 발달한 한국에서는 보기 힘든 일이지만 해외에서 히치하이킹은 꽤나 흔한 일입니다. 글로리아 무디도 밤중에 도로에 나와 지나가는 차를 얻어 타려고 히치하이킹을 시도했죠. 그런데 무디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얼마 후 약 6km 떨어진 목장의 숲속에서 시신으로 발견되죠. 마지막 목격담은 술집에서 나오는 모습이었으며 무디의 시신에는 구타와 성적인 폭행의 흔적 그리고 흉기에 찔린 상처가 있었죠. 그리고 이듬해에도 인근에서 두 건의 실종 및 살인 사건이 발생합니다. 미셸린 파레라는 18살의 소녀는 차를 얻어 탔다가 인근 목장에서 내린 것을 마지막으로 실종되었고, 마찬가지로 얼마 후 시신으로 발견되죠. 이때까지도 캐나다 경찰은 연쇄 살인 사건이라는 가능성을 무시했고 조사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경찰들이 한 것이라고는 히치하이킹 금지라는 간판을 세워놓는 것밖에 없었죠. 그렇게 60년대에서 70년대 사이에 12건, 80년대에는 9건, 90년대에는 19건, 2000년대 이후에는 무려 46건 이상에 이르는 실종, 살인 사건이 발생합니다. 하지만 이것도 대부분 피해자가 여성이라서 여성 피해자만 집계한 결과이며, 이 도로에서 목숨을 잃거나 실종된 사람은 실제로 더 많죠. 1989년에는 한 가족이 모조리 실종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를 찾던 로널드 잭이라는 남성은 고속도로 근처 술집에서 술을 마시다가 어떤 남자에게 아주 좋은 조건으로 벌목업 일자리를 소개해받았죠. 숲으로 둘러싸인 고속도로에는 벌목업으로 먹고 사는 사람들이 꽤 많았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하나 있었죠. 고속도로 근방으로 이사를 와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아내와 어린 두 아들을 데리고 이사를 가던 길에 모친과의 통화를 마지막으로 로널드 일가는 16번 도로에서 실종되고 맙니다. 2019년에는 여행을 즐기던 한 커플이 이 도로에서 잠시 차를 세워두고 간단하게 식사를 즐기다가 누군가에게 총살당하는 사건이 발생했죠. 이 연쇄 살인 사건의 정황과 피해 여성들한테는 몇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모두 10대에서 20대의 젊은 여성이라는 것, 그리고 이 여성 중 대부분이 도로 근처에 거주하는 가난한 원주민 이누이트족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대부분이 차를 얻어 탔거나 얻어 타려고 하는 와중에 혹은 도로 근처에서 성을 사고 팔다가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고속도로 근방 마을에는 정부의 지원금을 받으며 살아가는 가난한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죠.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범죄가 계속 발생하면 최대한 그곳을 피하는 게 정상인데, 여성들이 이 도로에 나와 히치하이킹을 계속한 이유는 차를 살 여력이 없는 이들에게 유일한 교통수단이었기 때문입니다. 위험하다는 걸 알면서도 어쩔 수 없었던 거죠. 가난, 인적이 드문 수백 킬로미터의 도로, 지나가는 차, 성을 사고 파는 일이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고 무슨 짓을 해도 도로를 둘러싼 깊은 숲에 묻어버리면 아무도 모르는 환경이었습니다. 같은 지역, 아니 같은 도로에서 계속해서 발생하는 실종, 살인 사건, 이를 가능하게 한 건 다름 아닌 캐나다 정부였습니다. 상식적으로 한 건의 살인 사건만 발생해도 대대적인 수사를 펼치는 게 정상이지만 캐나다 정부는 이렇다 할 조치조차 하지 않았죠. 캐나다 눈물의 고속도로 연쇄 살인 사건의 본격적인 수사는 30년이 지난 2009년이 돼서야 시작됩니다. 앞에서 나왔듯이 캐나다 경찰은 그동안 고속도로에 여성은 절대 히치하이킹을 하지 말라는 경고문을 적은 간판만 세워두고 범죄자와 피해자를 방치해왔죠. 가난한 원주민이 무슨 일을 당하든 캐나다 정부의 관심사가 아니었던 겁니다. 사실 이것마저도 피해자와 시민단체의 오랜 항의와 요구 끝에 마지못해 꾸역꾸역 수사에 나선 것이죠. 2011년에는 인근의 97번 고속도로에서 납치당할 뻔한 여성의 제보로 용의자 몽타주가 작성됩니다. 60에서 70살 정도로 돼 보이는 긴 백발머리의 백인 남성이었는데 안타깝게도 범인을 찾는 데는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후 2015년 대통령에 취임한 주스틴 트리도도 적극적으로 수사하겠다고 선언했으나 이미 너무 많은 시간이 흘러버렸죠. 모든 실종 사건과 살인 사건을 수사하는 것은 감당이 안 된다고 판단했는지 결국 캐나다 정부는 사건 발생 지점과 정황을 토대로 수많은 희생자 중 단 18명만을 조사 대상에 올립니다. 수사를 통해 잡아낸 범인은 2명, 그 중에서도 경찰이 강력한 용의자로 지목한 건 1995년 성곽
관련된 범죄로 체포되어 15년형을 선고받은 바비 잭 파울러라는 남자였습니다. 이 용의자의 DNA가 캐나다가 수사 대상으로 규정한 희생자 중 1973년에 희생된 세 번째 희생자 게일 웨이즈, 1973년에 희생된 네 번째 희생자 패멀라 달링턴, 1974년에 희생된 여섯 번째 희생자 콜린 맥밀런의 시신에서 검출된 DNA와 일치했기 때문이죠. 경찰은 이 남자가 더 많은 범행을 저질렀을 거라 추측했지만 이미 바비 잭 파울러는 2006년에 암으로 사망한 뒤였기 때문에 더 이상 밝힐 수 있는 사실은 없었습니다. 2010년에는 희생자 중 총 4명을 납치, 살해한 혐의로 당시 19살이었던 코디 앨런 레게 보고프를 체포합니다. 결국 DNA 일치와 그의 차에서 피해자들의 소지품이 발견돼 2016년 종신형 판결이 내려졌죠. 그런데 이 7명을 제외한 나머지 희생자는 누가 죽인 걸까요? 그리고 범인이 잡혔는데 왜 아직도 범행이 계속 일어나는 걸까요? 그것도 현재까지도 말이죠. 여러분도 예상하다시피 범인은 더 많습니다. 대체 얼마나 많은 사람이 도로에 나와 범행을 저질렀는지 알 수 없는 거죠. 사람을 납치하든 죽이고 숲속에 던져버리든 경찰은 관심이 없고 환경도 열악한 외진 동네, 안 잡힐 거라는 확신이 가득한 불특정 다수의 범죄자들은 누군지도 모르는 서로의 범행을 모방하면서 수많은 사람의 목숨을 빼앗아간 것입니다. 심지어 종신형을 선고받은 코디 앨런 레게 보고프도 모방범이라 불렸습니다. 대표적인 게 1996년 프린스 조지 경찰서에 1989년에 실종된 로널드 의가는 고르디 목장에 매장돼 있다는 익명의 제보가 들어온 일이죠. 경찰은 바로 수색에 나섰지만 아무것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이 제보를 한 남자가 실제로 죽였는지 아니면 모방 범죄를 일으킬 또 다른 누군지 알 길이 없고 악마들은 그저 어둠 속에서 기회만 노리고 있는 거죠. 이렇게 치안도 안 좋고 불편한, 아니 사실상 살인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지역인데 캐나다 정부는 왜 버스를 운행하거나 CCTV를 설치하지 않는 것일까요? 이유는 돈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이 지역 주민들도 작은 수라도 좋으니 버스를 운행해달라 요청했죠. 정부도 고민하는 척은 했습니다. 하지만 인적도 드물고 개발 지역도 아닌데다 소수의 가난한 원주민만 사는 지역에 720km를 왔다 갔다 하는 버스 노선을 깔아봤자 손해볼 뿐인 이 사업을 하겠다는 회사는 없었죠. 정부 지원금을 받기에는 시간도 오래 걸리고 너무 복잡했고요. 어찌어찌 버스 노선 운영에 협상 자리까지 마련되었지만 이것도 진행 힘들었습니다. 캐나다 정부 고위 관리가 이 안건에 대한 이메일 파일을 삭제하려 요구한 사건도 발각되고 말이죠. 민족차별이 강하게 드러나는 사건들인 만큼 심층 연구가 진행되고 있지만 예산은 계속해서 삭감되고 있습니다. 현재는 비상전화, 대피소 등이 설치되고 30km 구간은 버스가 운행되고 있지만 워낙 긴 고속도로라 범죄는 끊이지 않고 있죠. 피해자도 범죄자도 정확하게 셀 수 없고 숲속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버려져 있는지 상상할 수도 없는 이곳은 인간 사냥터라 불리고 있습니다. 심지어 다른 장소에서 범행을 일으킨 뒤 고속도로의 시신이나 증거물을 유기하는 케이스도 늘고 있다고 하죠. 라디오도 전화도 안 터지는 길어도 너무 긴 고속도로에는 지금 현재도 사건이 터지고 있습니다. 살인사건 이외에도 지역 주민들 간의 갈등 속에서 일어난 사건의 무덤이기도 하죠. 이 지역 자체를 개발하고 치안을 강화하지 않는 이상 눈물의 고속도로는 계속해서 새로운 범죄자들이, 새로운 피해자들이 생겨날 것입니다. 하지만 인구에 비해 영토가 너무 넓은 캐나다의 특성상 힘들 것 같네요. 눈물의 고속도로 연쇄살인 사건에 대한 이야기, 이번 편은 여기까지입니다.